제프 비닉, 월스트리트의 전설, 그리고 꿈을 이룬 남자.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되었다가 스스로 그 자리를 내려놓고 전혀 다른 분야에서 다시 한번 정상에 오른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제프 비닉.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장, 평범한 시작, 비범한 꿈. 1959년 미국 뉴저지주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제프리 비닉. 훗날 월스트리트의 전설이 될 인물이지만 그 시작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평범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대단한 재력가도 아니었고 금융계에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일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 가정이었죠. 어린 제프는 숫자에 유독 관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야구 카드를 모을 때 그는 야구 선수들의 통계 수치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타율, 출루율, 방어율. 그 숫자들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 그에게는 게임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어린 제프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습니다. 이 단순한 믿음이 훗날 그를 어디로 이끌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제프는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수학과 경제학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뒀고 무엇보다 그에게는 남다른 집중력이 있었습니다. 한번 흥미를 느낀 주제에는 밤을 새워서라도 파고드는 성격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서재에서 우연히 발견한 신문 기사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피터 린치, 피델리티 마젤란 펀드로 경이로운 수익률 달성. 기사를 읽는 제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 숫자와 분석으로 세상을 읽어내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제프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런 사람이 되겠다. 숫자로 세상을 읽고 투자로 역사를 쓰는 사람. 야망이 컸을까요? 아니면 순수한 꿈이었을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부터 제프 비닉의 모든 선택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정렬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듀크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하면서도 틈틈이 주식 시장을 연구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기업 보고서를 파헤치고 경제 지표를 분석하고 자신만의 투자 이론을 만들어갔습니다. 대학 졸업 후 그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MBA 과정을 밟으면서 그는 더욱 정교한 분석 도구들을 익혔습니다. 재무제표 분석, 기업 가치 평가, 거시경제 예측. 하버드에서의 2년은 그에게 무기를 장착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위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2장, 피델리티의 문을 두드리다. 1985년 26살의 제프 비닉은 보스턴에 있는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피델리티. 당시 미국 최대의 뮤추얼 펀드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가 그토록 동경하던 인물, 피터 린치가 있었습니다. 마젤란 펀드를 운용하며 전설을 써내려가고 있는 바로 그 사람. 제프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면접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피델리티에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출신의 수재들이 넘쳐났습니다. 모두가 펀드 매니저 자리를 꿈꾸고 있었죠. 하지만 제프에게는 다른 지원자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확신이었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왜 피델리티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제프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피터 린치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의 자리를 이어받고 싶습니다. 면접장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너무 당돌한 대답이었을까요? 하지만 제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합격했습니다. 피델리티에서의 초기 시절 제프는 주니어 애널리스트로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선배들이 요청하는 자료를 준비하고 기업 분석 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하고 때로는 커피를 타다 나르기도 했죠.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관찰했습니다. 피터 린치가 어떻게 기업을 분석하는지, 어떤 지표를 중요하게 보는지,
어떤 타이밍에 매수하고 어떤 시점에 매도하는지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그는 자신만의 분석을 했습니다. 린치의 방법론에 자신만의 거시경제 분석을 결합시켜 나갔습니다. 린치가 바텀업 방식, 즉 개별 기업을 먼저 분석하는 방식을 선호했다면 제프는 거기에 탑다운 방식, 즉 거시경제 흐름을 먼저 읽는 방식을 더했습니다. 이 융합이 그만의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제프의 분석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그의 예측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해졌습니다. 그가 추천한 종목들이 하나둘씩 상승하기 시작했고 회사 내에서 그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친구 뭔가 다르더라. 비닉? 밤새 불 켜놓고 일하는 그 친구. 매번 맞추던데. 운이 좋은 걸까? 하지만 그것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노력과 재능, 그리고 끊임없는 학습의 결과였습니다. 1987년 제프는 피델리티 내에서 작은 펀드의 운용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 그해 10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블랙 먼데이. 1987년 10월 19일 다우 지수가 하루 만에 22.6% 폭락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역사상 최악의 하루였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고 베테랑 펀드 매니저들조차 손실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프 비닉은 달랐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시장의 과열 징후를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 역사적 평균을 훨씬 뛰어넘었고 금리는 상승 중이었으며 투자자들의 낙관론은 위험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의 거시경제 분석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블랙 먼데이 직전 그는 자신이 운용하는 작은 펀드의 주식 비중을 대폭 줄였습니다. 현금 비중을 높였죠. 결과는 시장이 폭락하는 동안 그의 펀드는 손실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폭락 이후 그는 저평가된 우량주들을 과감하게 매수했습니다. 이 결정이 그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피델리티의 경영진은 제프 비닉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빛나는 투자자, 공포에 휩쓸리지 않는 냉철한 분석가. 그들이 찾던 바로 그런 인재였습니다. 3장 마젤란의 왕좌에 오르다. 1990년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13년간 마젤란 펀드를 운용하며 연평균 29%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한 그가 46의 나이에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펀드 매니저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한 것입니다. 월스트리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린치의 후임은 누가 될 것인가? 모든 금융 매체가 이 질문에 매달렸습니다. 마젤란 펀드는 당시 세계 최대의 주식형 펀드였습니다. 운용 자산만 130억 달러에 달했죠. 이 거대한 배의 키를 누가 잡을 것인가? 수많은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베테랑들, 유명 헤지펀드 매니저들, 학계의 석학들. 그리고 1992년 피델리티는 놀라운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마젤란 펀드의 새로운 매니저는 제프 비닉입니다. 33살. 펀드 매니저 경력 5년 차. 월스트리트 기준으로는 아직 신참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언론은 의아해했습니다. 피델리티가 도박을 하는 건가? 린치의 후임으로 이 젊은이라니? 하지만 피델리티 경영진은 제프에게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블랙 먼데이 때의 판단력.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냉철함. 그리고 무엇보다 린치의 장점을 흡수하면서도 자신만의 스타일을 발전시켜온 그 잠재력. 제프는 마젤란의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는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피터 린치가 개별 기업 분석에 집중했다면 제프 비닉은 거시경제와 개별 기업 분석을 결합했습니다. 금리 방향, 인플레이션 추세, 경기 사이클을 읽어내고 그 흐름에 맞는 섹터와 종목을 선택했습니다. 나무도 봐야 하지만 숲도 봐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거시경제가 역풍을 맞으면 주가는 힘을 못 씁니다. 이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제프 비닉이 이끄는 마젤란 펀드는 시장을 압도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연평균 10%대 수익률을 기록할 때
마젤란 펀드는 그보다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1995년은 그의 전성기였습니다. 그의 마젤란 펀드는 무려 4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운용 자산은 5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뮤추얼 펀드. 그 정점에 제프 비닉이 있었습니다. 언론은 그를 새로운 전설이라 불렀습니다. 린치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남자. 마젤란을 다시 빛내는 젊은 천재. 월스트리트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발언이 뉴스가 되었고 그의 포트폴리오 변화가 시장을 움직였습니다. 제프 비닉. 그는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점에 서면 그 다음엔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올라갈 곳이 없을 때 남은 방향은 하나뿐입니다. 사장 예상치 못한 폭풍. 1996년 제프 비닉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채권이었습니다. 그는 주식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리가 상승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 아래 마젤란 펀드의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 비중을 크게 늘렸습니다. 펀드 자산의 거의 절반을 채권으로 전환했습니다. 이것은 대담한 베팅이었습니다. 마젤란은 주식형 펀드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를 기대하고 돈을 맡긴 것이었죠. 그런 펀드에서 채권 비중을 이렇게까지 높이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의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시장은 계속 상승했습니다. 닷컴 버블의 초기 국면이었습니다. 기술주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시스코. 투자자들은 주식에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마젤란 펀드는 그 랠리를 놓쳤습니다. 채권에 묶여있던 자금이 주식 시장의 상승을 함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1996년 초 마젤란 펀드의 성과는 시장 대비 크게 저조했습니다. 언론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마젤란의 몰락, 비닉의 치명적 실수, 채권 베팅, 최악의 판단이었나.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를 천재라 불렀던 바로 그 언론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펀드에서 돈을 빼겠다는 환매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피델리티 경영진은 곤혹스러워했습니다. 제프 비닉은 엄청난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외부의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내 분석이 틀렸던 걸까? 시장이 비이성적인 걸까? 내가 잘못 본 걸까?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차트를 들여다보고 경제 지표를 다시 분석하고 자신의 논리를 검증하고 또 검증했습니다. 결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시장이 과열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조정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젠가가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장은 비합리적인 상태를 예상보다 훨씬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합리적인 투자자는 바보처럼 보이게 됩니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시장은 당신이 버틸 수 있는 것보다 더 오래 비합리적일 수 있다. 제프 비닉은 그 말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1996년 5월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델리티 경영진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입니다. 저는 마젤란 펀드를 떠나겠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펀드의 매니저가 정점에서 불과 1년여 만에 물러나다니. 하지만 제프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내 방식으로 투자하고 싶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내 확신대로. 그는 37살에 월스트리트의 가장 화려한 자리를 뒤로했습니다. 실패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언론은 그의 몰락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하지만 제프 비닉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것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진짜 제프 비닉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5장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다. 1996년 가을 제프 비닉은 보스턴에 작은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비닉 자산운용. 이것이 그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피델리티를 떠나면서 그는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남의 돈을 맡아서 운용할 때는 결국 남의 기대에 맞춰야 한다.
단기 성과에 흔들리고 외부의 시선을 의식해야 한다. 진정한 투자를 하려면 내 방식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헤지펀드. 그가 선택한 답이었습니다. 뮤추얼 펀드와 달리 헤지펀드는 투자 제한이 적습니다. 롱과 숏을 모두 할 수 있고 파생 상품을 활용할 수 있고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단기 성과에 대한 압박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죠.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마젤란에서의 실패 이미지가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주저했습니다. 비닉, 채권 베팅으로 망친 그 사람, 마젤란도 제대로 못 굴린 사람한테 돈을 맡기라고. 하지만 제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분석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소수의 투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씨앗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8억 달러. 작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마젤란의 500억 달러에 비하면 새 발에 피었습니다. 제프 비닉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만의 규칙으로. 첫 번째 원칙, 거시경제 분석을 최우선으로 한다. 두 번째 원칙, 확신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베팅한다. 세 번째 원칙, 틀렸다고 판단되면 즉시 손절한다. 네 번째 원칙,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이 원칙들을 사무실 벽에 붙여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것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라웠습니다. 비닉 자산운용의 수익률은 경이로웠습니다. 첫 해부터 시장을 크게 앞지르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2000년 그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닷컴 버블이 터졌습니다. 1996년에 그가 예측했던 바로 그 시장 조정이 4년 뒤에 현실이 된 것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최고점에서 78%나 폭락했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비닉 자산운용은 버블이 터지기 전에 이미 기술주 비중을 대폭 줄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과대평가된 기술주에는 숏 포지션을 잡아놓았습니다. 시장이 폭락하는 동안 그의 펀드는 수익을 냈습니다. 1996년에 그를 비웃었던 사람들은 이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단지 시장보다 4년 빨랐을 뿐. 언론의 논조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제프 비닉의 화려한 귀환. 마젤란을 떠난 결정은 옳았다. 진정한 거장의 부활. 하지만 제프 비닉은 그런 찬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6장 정상에서 내려오다. 2013년 비닉 자산운용은 설립 이후 17년간 연평균 17%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운용 자산은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성공적인 헤지펀드 중 하나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해 제프 비닉은 또 한 번 놀라운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펀드를 청산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잘 나가는 헤지펀드를 스스로 닫는다고. 왜? 제프 비닉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좋은 성과를 안겨주었고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싶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그만두는가? 하지만 제프에게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충분히 벌었습니다. 개인 자산은 10억 달러를 훌쩍 넘었습니다. 더 이상 돈을 위해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에게는 새로운 꿈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가 사랑했던 것. 야구 카드의 통계를 분석하던 그 소년이 진짜로 좋아했던 것. 스포츠였습니다. 나는 스포츠팀을 갖고 싶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요. 그냥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팀을 키우고 우승을 경험하고 팬들과 함께 기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이미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2010년 제프 비닉은 템파베이 라이트닝을 인수했습니다. NHL 아이스하키 팀이었습니다. 사실 헤지펀드를 청산한 진짜 이유는 그의 관심이 이미 스포츠와 다른 사업으로 옮겨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7장 얼음 위의 새로운 도전. 템파베이 라이트닝. 플로리다주 템파를 연고로 하는 NHL 아이스하키 팀.
제프 비닉이 인수했을 때 이 팀은 암흑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2004년에 스탠리 컵을 들어올린 이후 팀은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성적은 바닥을 쳤고 관중석은 비어갔고 팀의 미래는 불투명했습니다. 그런 팀을 제프 비닉은 4억 5천만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왜 하필 하키? 플로리다에서 하키가 되겠어? 플로리다는 햇살이 내리쬐는 따뜻한 곳입니다. 아이스하키보다는 야구나 미식축구가 어울리는 지역이죠.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프 비닉은 달랐습니다. 투자와 같습니다. 저평가된 자산을 찾아서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 라이트닝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는 투자자의 시선으로 팀을 분석했습니다. 첫째, 템파베이 지역의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경쟁 스포츠팀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셋째, 제대로 된 투자와 운영만 있다면 팀은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팀 인수 후 즉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유능한 경영진을 영입했습니다. 선수단 구성을 재정비했습니다. 유망주 발굴에 투자했습니다. 팬 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경기장 시설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장기적 관점을 고수했습니다. 단기 성과에 조급해하지 않겠습니다. 기반을 먼저 다지겠습니다. 마치 그가 헤지펀드를 운용할 때처럼. 처음 몇 년은 힘들었습니다. 성적이 바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일부 팬들은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하지만 제프 비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장의 단기 변동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포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5년 팀은 스탠리컵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비록 우승에는 실패했지만 부활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8장 꿈의 정상에 서다. 2020년 세상은 팬데믹의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스포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NHL 시즌은 중단되었다가 버블 형태로 재개되었습니다. 템파베이 라이트닝은 캐나다의 버블 경기장에서 플레이오프를 치렀습니다. 관중 없는 경기장, 낯선 환경. 하지만 팀은 강했습니다. 제프 비닉이 10년간 공들여 만든 팀. 스티븐 스탬코스, 니키타 쿠체로프, 빅터 헤드만 같은 스타 선수들. 존 쿠퍼 감독의 지도력.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라이트닝은 플레이오프에서 무서운 기세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28일 스탠리 컵 결승 6차전 템파베이 라이트닝 대 댈러스 스타즈 라이트닝이 2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스탠리 컵 우승. 제프 비닉이 팀을 인수한 지 10년 만이었습니다. 빈 경기장이었지만 선수들의 환호는 세상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스탠리 컵이 높이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프 비닉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의 수십억 달러 수익도 주지 못했던 감동이었습니다. 순수한 기쁨.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이것이 내가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수단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열정을 쫓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1년 템파베이 라이트닝은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다시 한번 스탠리 컵을 들어올린 것입니다. 2년 연속 우승. NHL에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키를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마지막 2연패 팀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드문 일이었습니다. 제프 비닉은 2번의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습니다. 어린 시절 야구 카드를 들여다보던 그 소년. 숫자에서 패턴을 찾던 그 아이. 그가 이제 챔피언 구단주로 서 있었습니다. 9장 도시를 바꾸는 남자. 하지만 제프 비닉의 야망은 스포츠팀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템파베이를 인수하면서 그는 템파라는 도시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를 바꿀 수 있다. 워터 스트리트 템파. 제프 비닉이 추진한 대규모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입니다. 템파 시내에 50에이커에 달하는 부지를 개발하는 야심찬 계획. 총 투자액은 30억 달러가 넘습니다. 주거, 상업,
문화, 의료시설이 어우러진 복합도시 공간. 친환경 설계와 첨단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도시. 템파를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제프 비닉의 비전이었습니다. 비판도 있었습니다. 투자자가 부동산 개발까지. 전문 분야가 아니잖아. 너무 야심차다. 실패할 거야. 하지만 그는 이런 비판에 익숙했습니다. 마젤란을 떠날 때도, 헤지펀드를 시작할 때도, 라이트닝을 인수할 때도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는 비판을 틀렸다고 증명했습니다. 워터스트리트 템파는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건물이 완공되었고 주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과 상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거리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역풍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는 계속되었습니다. 2023년 현재 워터스트리트 템파는 템파의 랜드마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도시의 이미지가 변하고 있습니다. 제프 비닉은 더 이상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시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템파의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뉴저지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소년이 월스트리트의 정상에 올랐다가 스포츠 구단의 챔피언이 되고 이제는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프 비닉의 여정입니다. 10장 전설이 남긴 교훈. 제프 비닉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확신을 가지되 유연하라. 그는 자신의 분석을 믿었습니다. 1996년 채권 베팅으로 비판받았을 때도 자신의 판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판단은 옳았음이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유연했습니다. 피델리티가 자신에게 맞지 않다고 판단되자 과감히 떠났습니다. 헤지펀드가 더 이상 열정을 주지 않자 청산했습니다. 집착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둘째, 단기 변동에 휘둘리지 마라. 시장은 단기적으로 비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치를 향해 수렴합니다. 제프 비닉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라이트닝을 인수하고 처음 몇 년 동안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우승을 거뒀습니다. 셋째, 돈은 수단이다. 제프 비닉은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돈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돈은 그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였습니다. 스포츠팀을 소유하고 싶다는 꿈, 도시를 바꾸고 싶다는 비전. 그것이 그가 진짜로 원했던 것이고 돈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넷째, 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자다. 그는 마젤란에서 실패했습니다. 적어도 당시 언론은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커리어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더 강하게. 자신만의 헤지펀드로 더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일어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제프 비닉은 이것을 몸소 보여줬습니다. 에필로그, 여정은 계속된다. 오늘날 제프 비닉은 60 중반의 나이입니다. 그는 여전히 템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라이트닝의 경기를 관람하고 워터스트리트 템파의 개발을 지휘하고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여전히 투자의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마젤란 펀드를 이끌었던 최연소 매니저. 자신의 헤지펀드로 경이로운 수익을 올린 투자자. 스탠리컵 2연패를 달성한 구단주. 도시를 재설계하는 비전가. 그의 여정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공은 일직선이 아닙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습니다. 비판과 실패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다음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제프 비닉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월스트리트의 왕좌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포츠팀을 사고 도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프 비닉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